예, 이제 5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5강은 무역 결제의 기초 이제 들어가서 주요 결제 수단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5강에서 무역 결제 통화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결제 통화라는 것이 어떤 거냐? 우리가 기축 통화다. 우리 결제 통화를 얘기하면 이제 기축 통화를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기축 통화란 것은 키 커런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제 무역 거래나 금융 거래에서 결제 수단으로 이용되는 기본 통화를 우리가 기축 통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국가의 경제 규모가 세계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죠? 해당 국가의 가치에 대해 다른 국가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금융산업도 발전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달러 같은 경우죠. 그죠? 자, 미국 달러가 이제 기축 통화가 될 수 있던 기본적인 이제 그 프린스플이 뭐였냐면은 근본이제였죠. 그죠? 근본이제란 것은 미국이 기축 통화를 만들기 위해서 제시한 조건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냐?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은 하나의 휴지 조각이 될 수가 있죠. 그죠? 정권처럼. 그러면 어떡하냐 이거죠. 그러면 어떡하냐 이거죠. 근데 이제 금이란 것은 그 산업의 여러 용도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이란 것은. 그래서 이제 금은 항상 그 가치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US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 때 금본위제를 한 거죠. 무슨 말이냐? 자, 1달러를 가져오너라.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금으로 당신들이 가져오면 그 부분을 금으로 돌려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달러를 가진 사람들이 이거 뭐 나는 이 돈 휴지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이만큼을 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달러에 대한 안정성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기축통화로서 자리가 잡게 됐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결제에 사용되는, 즉 무역에 사용되는, 무역 결제에 사용되는 달러를 우리가 기축통화라 하는데요. 세계 무역에서 US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사용되는 비율이 한 50% 정도 됩니다. 50%. 그 위에 나머지 이제 기축통화들이 있죠. 그것들이 이제 나머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큰 비중이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축통화로서의 US 달러 선호도가 이제 80%를 훨씬 넘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과의 교역도 있고 중국과의 교역도 있고 해서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또 이제 유럽과의 이제 교역도 해서 뭐 유로라든지 엔이라든지 위엔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머지를 이제 형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거의 절반 이상, 절반이 아니라 거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87% 이상이 US 달러로 결제되고 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은 안전자산으로서 기축달러의 어떤 그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그죠? 그렇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거래에서는요, 국제거래에서는 거래 당사국의 통화보다는, 거래 당사국의 통화는 이제 안정성이 없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죠? 미 달러와 유로, 영국 파운드 등 특정 통화만이 주로 결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통용되는 화폐가 바로 US 달러입니다. 뭐 달러에는 뭐 호주 달러도 있고, 싱가포르 달러도 있고, 캐네디언 달러도 있고, 뭐 달러라는 이름으로 표시되는 그런 통화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 통화인 US 달러, 그죠? US 달러가 가장 널리 통용되는 화폐다. 딱 이제 표시는 이제 US 달러로 표시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뭐 1달러 100센트인데요. 페니, 니클, 그 다음에 다임, 쿼터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유로가 있습니다. 유로는 이제
단일 통화로 유로를 갖다 1999년 1월 그죠? 경제 통화 동맹 EMU를 출범시키고 그다음에 단일 통화의 명칭을 유로라고 했죠. 그죠? 1999년에 그죠? 그다음에 이제 1918년 현재로 봤을 때는요. 유로존 19개국죠. 오스트리아, 벨기에, 키프로스,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몰타, 그 다음에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그 다음에 리트리아, 리투아니아 이렇게 해서 동부 유럽과 서부 유럽 이렇게 해서 이제 총 19개국이 지금 이제 유로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생소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도 들어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옌입니다, 그죠? 옌, 그죠? N이라고 하죠, N. N이라고 이제 영어 표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 스트링, 그죠? 그래서 이제 스트링 파운드, 영국 파운드죠, 그죠? 영국 파운드, 영국과 영국 황실 통치지역, 브리티시 크라운 디펜던시의 공식 통화입니다. 그래서 영국과 영국의 영국 황실 통치지역입니다, 그죠? 여기 이제 미국 달러, 유로에서 세계 세 번째로 많이 거래되는 통화입니다. 왜냐하면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에 위에나, 그죠? 그래서 이제 위에나는 또한 이제 법정 통화고 중국의, 그죠? 그래서 국제 결제 통화라서 위에나의 비중은 미미합니다. 한 5%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거래에서 위에나를 무역대우 결정으로 사용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앞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다시피, 이제 중국이 위엔을 갖다가 기축통화를 하기 위해서 아시아 개발은행, 그래서 아시아 인프라 개발은행에서 AIIB라고 들어보셨죠? 아시아 개발은행, 아시안 디벨롭먼트 뱅크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아시아 그러니까 인프라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사실은 그 실크로드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경제 협력체를 갖다가 형성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 투자해서 투자한 만큼 이득금을 배분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투자자를 유치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사실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인프라 인베스트먼트 뱅크에 가입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여튼 그 방법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중국이 위엔화를 기축통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아시아 개발은행의 어떤 투자 프로젝트의 이제 싱크로드 이런 투자에서 이제 이렇게 파산 비슷하게 이런 여러 가지 국가적인 이제 딜레마에 처한 나라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조금 그것이 좀 활성화되지 않고는 있지만 향후엔 또 어떤 방향으로 또 될 수 있을지 그거는 예측이 불가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기축통화를 봤고요. 그 다음 수표입니다. 그죠? 수표는 채무자, 즉 수표 발행인이 지급잇, 금융기관에게 일정 금액을 수표상의 권리자,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위탁하는 유가증권을 이야기하죠. 우리 보면 이제 소유계약은 가계수표 같은 거 여러분 알죠? 가계수표는 내가 돈 받을 거 있다. 그러면 가계수표를 해서 가계수표 책, 즉 수표 책이죠. 그 다음에 그 책키를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 이제 쭉 쓰면은 예를 들어서 가계수표에서 되면 기업은행 가계수표다. 그러면 이제 그 시점까지 만기일까지 이제 얼마를 지급하겠다 하죠. 그럼 그걸 받은 사람은 이제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이렇게 내미는 거죠. 내밀면 은행이 이제 그 사람의 가계수표를 발행한 사람의 어카운트, 그죠? 계좌를 보고 그 돈만큼 지불해 주는 거죠. 그것도 이제 만약에 돈이 없으면 뭐가 되죠? 그것도 부도 처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한다. 일단 수표다. 수표는 그런 거다. 체키다. 수표의 특징은 수표 거래소의 지급인은 은행입니다. 수표가 제시되면 즉시 지급해야 되죠. 자, 수표 발행자의 예금이 부족하거나 대월 한도액을 초과. 대월 한도액이라는 것은 이제 수표 발행자의 어카운트에 돈이 없을 경우에는 대부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 대부 금액이 초과해보면 이제 그것도 부도가 되겠죠. 그죠? 예금 거래 없이 수표가 위조 변조되었을 경우
또한 지급이 거절된다. 수표의 부도 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현금에 비해 소지가 간편하죠. 소지가 간편한 수표는 뭐 큰 거 한 장이라도 그죠. 그 하고 분실하고 동할 당했을 경우 지급 정지도 가능합니다. 그죠? 사고 신고해서 지급 정지도 가능하다. 이런 수표 알죠?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수표는 이제 발행하는 절차가요. 발행인이 은행에 당좌 계정을 개설. 당좌 계정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예금 계정입니다. 예금 자기 어떤 하나의 어카운트를 개정하고 그 어카운트에서 뭔가 수표가 이제 왔을 때 거기에서 이제 지급하는 어카운트죠. 그래서 그 지급하는 어떠한 계좌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제 당좌 계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행이 발행인에게 백지 수표용지를 줍니다. 수표용지 갖고 있습니다. 내가 뭐 수십 장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자기가 이제 그 한도 내에서 당좌 자기가 통장에 들어있는 거 또는 이제 대월 약정 금액 한도 내에서 수표를 발행하는 거죠. 그죠? 뭐 수표용지 하나에 그러니까 수표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이제 보면 이제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자기 가서 거기다 이제 수표 사인 쫙 하죠. 얼마 이렇게 하고 탁 주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지급된 걸 하는데 위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백지 수표 용지를 지급하는데 이제 그 백지 수표 용지는 이제 은행 고유의 이제 그 똑같이 이제 은행에서 수표 발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딱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자기가 이제 금액만큼을 수표 발행인이 그죠? 금액을 써서 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대금 결제하는 것이다. 그럼 받은 사람은 그 날짜에 이제 거기에 와서 기한 날짜에 와가지고 음하고 같은 겁니다. 그죠? 약속 음이 같은 거죠. 그렇게 이제 준다 이거죠. 자, 발행인은 드로워죠. 자, 물품 대금을 지불하는 채무자다. 그죠? 물품 대금을 지불하는 채무자. 그죠? 수입업자는 거죠. 발행인은 물품 대금을 채무자가 수입업자가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드로워랍니다. 드로워. 그 다음에 지급인은 드로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급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수표 액면 금액을 수취한 금액을 수취인은 채권자를 이야기하죠. 또는 소지인에게 지급해야 소지인은 제3자를 이야기합니다. 수표 거래에 있어서의 지급인은 보통 은행이 돼요. 원래는 드로이는 은행이 돼야 됩니다. 은행, 그죠? 은행. 드로이는 은행이 되는데, 이건 나중에 이런 것들을 혼돈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드로이가 수입업자가 되느냐? 아니죠. 사실은 은행입니다. 그죠? 은행이다. 그래서 은행이 우선 지급하는 거고, 그걸 갖다가 이제 수입업자에게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구상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수취인, 페이입니다. 그죠? 페이인데, 이게 이제 좋은 이야기입니다. 수표를 받는 채권자입니다. 채권자로 수표상에 수취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면 수표의 그러니까 유통 경로가 명확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페이 보통 이 하면은 이 했을 때는 이게 이제 그 수동의 의미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는 페이 했을 때는 수취인 저거는 채권자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급인도 드로이 은행이다. 지급인은 은행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급인은 은행이다. 그래서 드로이가 되고서 그다음 수취인은 뭐냐면 채권자다. 페이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지인을 베얼러랍니다. 그죠? 자, 베얼러는 수표가 양도되는 거, 양도받은 상대방은 소지인이다. 자신이 직접 은행에 제시하여 현금화할 수 있다. 이를 다시 제3자의 지급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소지인을 베얼러랍니다. 베얼러. 소지인은 이제 나중에 이제 가서 이제 수표를 바꿀 때는 뒤에 배설을 하죠. 이제 배설을 하는데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배라는 등배자를 이야기합니다. 뒤에다가 자기 이름하고 주소하고 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배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돈으로 바꿀 때 또는 넘길 때 수표를 따로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이게 왜냐면 수표는 그 경로를 잘 알아야지 나중에 이제 그게 추적이 돼 가지고 그 트래킹이 돼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다. 자, 다시 발행인은 채권자를 이야기합니다. 발행인은 이제 채무자, 수입업자를 이야기하고죠. 자, 그런데 이제 환음 같은 경우는 발행인이 뭐냐면 채권자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일반적인 경우에 수표는
발행인이 채무자가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지급인은 은행이 된다. draw E. 그죠? 지급인은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수취인, payee, 수취인이나 소진, 아까 있죠, bearer. 이게 지급해야 할 당사자입니다. 그 사람은 일단, 은행이 됩니다. 수표 거래의 지급인은 보통 은행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취인은, payee죠. payee, 수표를 받는 채권자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수표를 받는 채권자를 갖다가 payee라고 합니다. 그 다음 소지는 bearer, 그죠? bearer라고 해야 한다. 그 부분에 이제 그 인과관계를 잘 알아둡니다. 자, 인과관계를 이제 지급인은 은행, 자, 발행인은 수입자, 자, 그런 식으로 잘 확보를 해 놓습니다. 잘, 기억을 잘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좌수표라는 게 뭐냐? 당좌수표. 자, 기업의 상거래에서 사용되는 수표를 우리가 당좌수표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당좌수표의 기업의 상거래에서 사용되는 수표를 당좌수표라고 한다. 은행이 그 다음에 은행에 당좌예금을 한 자가 은행을 지급인으로, 즉 은행의 지급인이 이제 페이있죠, 그죠? 페이를 하여 자, 지급을 위탁하는, 위탁에는 맡긴다는, 위탁증권이다. 지급해 주세요, 내 대신에,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직업인은 이제 페이는 은행이 된다, 그죠? 은행에 당좌 예금을 한 자가, 예금 계좌가 있는 자가 은행 보고 지급하도록 해서 수표를 발행한다, 그죠? 그것은 이제 위탁증권이다. 그걸 우리가 당좌 수표다. 기업 간에 이제 수표를 갖다가 우리가 당좌 수표다 이렇게 하죠. 그다음 자기압 수표는 은행이 발행하여 은행이 이제 자기 앞으로 발행한다. 은행이 발행하여 직업인으로 하는 수표다. 그죠? 자, 무슨 말이겠죠? 자기압 수표라는 것은 은행이 스스로 발행하여 자기가 지급해 주겠다라고 하는 수표를 갖다가 우리가 자기압 수표다 이렇게 하죠. 자, 그럼 보통 보면 이제 수표 보면 그게 자기압 수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은행이 지급하겠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은행이 최종적으로 지급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이 파산하기 전에는 지급이 보정되는 거죠. 보정수표라고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은행이 파산해보면 이제 안 되지만 파산하기 전까지는 은행이 지급을 보정한다. 그래서 보통 우리 수표 보면 다 은행이 발행하는 수표는 우리가 이제 ATM기에 가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ATM기에 가서 수표를 찾으려다 하고 수표를 빼죠. 그죠? 현금을 안 빼고 그럼 그 앞에 다 그 은행, 그 찾은 은행의 자기압 수표다. 자기압 수표는 내가 발행해서 내가 지급을 스스로 보정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수취인이, 결국 뭐냐면은, 이게 뭐냐, 그렇죠. 지급을 위탁받은 것이 아니라, 위탁증권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자신이 지급할 거를 보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정수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행자 수표는 해외 여행자 여행 중에 현금 표대에 따른 불편함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 대신 아까와 같은 수표 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당좌 수표, 기업에서 당좌 수표 쓰듯이 여행자가 가지고 다니면서 그 어카운트로 자기 어카운트가 있으니까요. 그래갖고 착착착 끊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은행은 뭐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뭐 알려진 이런 은행들, 그죠? 은행들을 이제 트래블러스 책 이래갖고 그죠? 그 해야지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야지 이제 그 은행이 발행한 이제 그 수표라야지 믿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뭐 한국은행,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대구은행, 부산은행, 이러면 이제 외국에서 잘 모를 수가 있죠. 그죠?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렇다. 그죠? 자,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 하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쭉 나오네. 그죠? 이렇게 보면 이제, 자기압 수표, 그죠? 자기압 수표. 보통 저렇게 자기압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행자 수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행자 수표. 자, Korean Exchange Bank, 이런 여기 이제 비자, 이런 마크가 있습니다. 그죠? 스페시맨 견본이라는 이야기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죠. 비자 마크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죠. 그죠?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 그죠? 세계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비자가 어프로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뱅크는 Korean Exchange Bank로 되어 있네요. 그죠? 이제 옛날 거네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것도 이제 샘플이죠. 그죠? 또 이제 송금수표, 이렇게 송금수표, 그죠?
이제 postal money order라 이렇게 송금수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당좌수표입니다. 당좌수표 아까 이제 기업 간에 이용되는 거 그죠? 여기는 이제 구글이라는 자기 이제 여기에 있고 이제 구글이 시티뱅크가 지급인이 됩니다. 지급은행으로 해서 발행한 위탁인 거죠. 당좌수표다. 지급인은 이제 드로우인은 시티뱅크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지급하고 여기 금액을 이제 자기들이 이제 US 달러 뭐 얼마 딱딱딱 쓰는 거죠. 그죠? 어마운트는 얼마이다. 그죠?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이것이 당좌수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아까 송금수표 자 했죠? 자, 송금 의뢰인의 요구에 의해서 은행이 수표 대금을 사전에 수취하고 발행하는 거죠. 미리 하고 그냥 송금으로 해가지고 많이 쓰지 않죠, 그죠? 미리 받고 그다음에 이제 수표를 해가 보낸 거죠, 그죠? 보내면은 이제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쉽게 찾아살 수 있으니까요. 송금인은 은행으로부터 수표를 발행받아서 자기가 직접 수취인에게 우송하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뭐 적어가 놓고 하도 되고 잊어먹으면 이제 다시 신고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죠? 그럼 현금으로 보낸 것보다 낫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노출되지 않죠. 노출되지 않죠. 자기가 이제, 근데 이제 가면서 이제 위험이 부담되겠죠. 노출되지 않죠. 누가, 외환 거래가 노출되지 않죠. 뭐 은행에 가면 은행 직원이 이제 그 사람 불러가지고 더 찾아가면 또 도장 가지고 다 이게 좀 어느 정도, 그죠? 좀 노출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노출이 되지는 않는다. 수취인이 송금수표상에 표시된 지급은행에 송금수표를 제시하여 지급을 요청하면, 그죠? 똑같죠? 자, 지급은행은 송금수표를 발행은행에 보내온 송금수표 발행통지서와 대조한 자. 그러면 이제 발행은행에서 보내온, 그죠? 송금수표 발행통지서와 대조한 후 수취인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그죠?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 사람 앞으로 요 번호로 해가지고 송금수표를 갖다가 발행했습니다. 라고 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지급은행에다가 이제 송금은행 발행하고 난 다음에 요 지급은행에다가 발행 통지서를 보내놓겠죠. 그러면 이거 가져가면 이제 지급은행은 그 발행 통지서하고 송금수표하고 이렇게 대조해보고 수취인이 지급한다. 그죠? 그래서 보통 소액 송금에서 많이 사용된다. 그죠? 소액 송금에서 많이. 중간에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그죠?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소액 송금에 많이 사용된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환음이란 건데요. 환음과 약속입니다. 자, 이게 이제 환음이란 것은 우리가 격지 간의 무역 거래에 굉장히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제 환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음을 정확하게 배워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역거래에서 약속음이란 것은 뭐 크게 사용될 일은 없습니다만은 약속음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 보통의 상거래에서 자 뭡니까 채무자가 돈 빌린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부도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업 간에 그죠? 그럼 그게 약속음이에요 일종의 약속음. 자 채무자가 돈 줄 사람이 일정 기간까지 돈을 주겠다고 뭡니까 은행을 지급인으로 해가지고 발행한 것을 우리가 약속음이죠. 그죠? 그래서 물건 내가 이제 했다. 그러면 이제 3개월을 기한으로 해가지고 약속음을 이제 채무자가 끊어줍니다. 채무자가 물건 산 사람이죠. 자,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 그러니까, 나도 이제 당신한테 가져온 이 물건을 원재료로 해가지고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팔면은 아마 한 6개월 정도 있으면은 내가 이제 돈을 좀 벌 것 같아. 그럼 그때 오면 당신이 이제 돈을 받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6개월을 이제 연지급으로 해가지고 만기로 해가지고 약속금을 끊어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받았다 이러죠.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6개월 기다리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6개월 기다려가지고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은행이 가져갑니다. 그럼 은행에서 6개월 됐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6개월 됐으니까 이제 수수료하고 그죠? 이런 걸 이제 다 제하고 나서 돈을 돌려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러면 끝나는 거고 만약에 이제 그 돈이 없으면 부도가 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할인한다 이런 말을 하죠. 할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은행이 가져가요, 6개월짜리라 그죠? 그죠? 그럼 6개월 돼 있잖아요. 그러면 6개월에 있다가 와야지 이게 현금화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자마자 가져갔다.
그러면 이제 이 약속 자체가 조금 이제 견실한 기업인 거면은 부도날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제 할인을 해줍니다. 할인해 준다는 게 뭐냐면 이자를 떼고, 이자를 6개월치 이자를 좀 높은 이율의 이자를 뗍니다. 그죠? 떼고 이 어음을 갖다가 이제 그 음상의 금액을 갖다가 돌려주는 거죠. 그죠? 먼저 주는 겁니다. 그죠? 그 대신에 은행은 6개월 있어야 이 돈을 갖다가 음을 발행한 사람의 계좌에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6개월치, 그 다음에 이제 또 수수료도 떼는 거죠. 이자도 떼도 이제 수수료 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할인한다. 이런 말하고, 이제 뭐 속된 말은 이제 와리깡한다. 이런 말하죠. 근데 이제, 음이 조금 이제 보면은, 뭐 알려진 기업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등급이 좀 떨어진다. 이러면 이제 그건 또 은행에서 안 되고요. 또 이제 보면 그보다 조금 못한 제2금융권이나 이제 사채업자들이 이제 또 그거를 보고 음을 이제 하는데 그때는 뭐냐면 위험 부담이 큰 음을 그 사람들이 떠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 때는 이제 그 할인율이 큽니다.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 깎는 게 크다는 거죠. 그러면 10% 20% 깎아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1억 받을 수 있으면은 이제 이거를 갖다가 먼저 조금 1억 한 6개월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 전에 이걸 갖다가 한다 이렇게 할 때는 뭡니까? 이율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뭐 한 8천만 원밖에 못 받고, 그죠? 뭐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약속음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약속음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약속음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 국내에 이제 상거래에서 사용되는 거고, 이 약속음이 이제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뭐 크게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근데 그 대신에 우리가 환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죠. 앞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약속음은 채무자가 어떤 직업을 갖다가 약정하기 위해서 발행합니다. 그죠? 발행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환음은 이제 발행을 누가 하느냐 하면요. 드로워가 누구가 되냐 하면은, 이 채권자가 됩니다. 채권자. 약속과 완전 반대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환음은 내가 돈 받을 거 있으니까 돈 빨리 내라는 일종의 어떤 채고입니다. 채고. 재촉하는 거죠. 즉, 채무의 변제를 재촉하는 그러한 정서를 우리가 환음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자, 돈을 빨리 주세요라는 이제 그러한 이제 문서가 바로 환음입니다. 그죠? 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죠. 발행하는 거죠. 일정한 시일 및 장소에서 채권 금액을 지명인, 거기 지명되어 있는 사람 또는 소지인, 이 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해라. 내가 받을 거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지급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촉하는 거죠. 위탁하는 요식이 유가증권이다. 그건 하나의 형식이고 이걸 발행해야지만 이제 효과가 되는 거고요. 요식행위다. 필수적인 것이고, 또는 이제 유가증권이란 것은 그 자체로서 어떤 뭡니까? 가치를 가지는 거다. 그건 뭡니까? 그거는 이제 유가증권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환음을 가진 사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유가증권이고 그 다음에 또 요식행위다. 무조건적으로 지급해라. 이런 것을 위탁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것을 위탁한다. 지급할 것을 위탁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음의 발행인은 뭐냐면은, 아까 같이 약속음의 발행인하고 달리 수출대금의 채권자인 수출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환음의 지금인은 수입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정한 특정 은행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보통 페이는 아까 뭐 은행이라 그랬죠. 그래서 채무자인 수입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정한 뭡니까? 특정 은행이 되겠다. 그죠? 그렇게 이제 되겠고요. 자, 직업인은 그렇다. 그 다음에 계약 물품을 선적한 수출업자는 운송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업자 혹은 특정 은행 앞으로 환음을 발행합니다. 수입업자한테도 발행해도 되고 수입업자의 어떤 그 오프닝 뱅크, 그죠? 앞으로 이제로도 발행을 합니다. 그죠? 수출 대금을 지급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요청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요청하는 것. 그걸 우리가 추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심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런 부분. 환음은 이것이
신용장 거래에서 이제 그 순환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이제 신용장 거래에서 신용장이 없는 거래 DA나 DP에서도 우리가 DA 같은 경우 중요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CAD 같은 경우요. CAD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원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그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조금 더 보면요. 환원의 특징은 엄격한 요식정권이다. 요식정권, 형식을 뗀. 요식정권이라는 것은 그 환원을 발행하는 그 내용 중에 필수적인 사항들이 없으면 그것은 환원으로서의 역할을, 기능을 하지 않는다. 환원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걸 우리가 요식정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식정권이라는 것은 그 안에 어떤 그것이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법이 정하는 내용을 다 충실하게 반영해야지만 비로소 효과를 발행하는 것. 이걸 갖다가 우리가 요식행위 또는 요식정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자, 법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된다. 그게 만약 법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으면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교부 전에는, 발행하기 전에는 발행인 수출업자라 했죠. 자유롭게 정정할 수 있지만 교부한 후에는 효력이 발생하면 정정하면 안 됩니다. 상대한테 그냥 가서 환원을 상대가 매입을 해버렸다. 그럼 그 이후에는 잘못됐네. 이거 안 된다. 이거. 그죠? 그는 그럴 것이다. 보통 두 통을 한 조로 발행하고 하나가 결제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두 통을 발행하냐면 오늘 분실시를 대비해서 환원을 한번 발행하면 이제 더 이상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두 개를 발행하는데요. 그중 한 조가 먼저 상대방에게 도착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정당하게 발행된 환원에 대해서는 지급인은 아까 이야기했죠. 은행 또는 수입업자를 이야기하죠. 반드시 무조건적인 지급입니다. 왜냐하면 환원이란 것은 보통 보면은 신용장의 경우는 서류를 매입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수출업자의 서류를 매입하는 것을 우리가 내고라 그러는데요. 이 내고 시에 환원을 1차적으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환원을 매입한다는 것은 즉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대금을 재촉하는 것을 그 서류를 은행이 돈을 주고 산다는 거죠. 먼저 지급하고 그 권리를 승계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돈을 지급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이러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환원과 관련된 국제 관행을 보면요. 국가 간의 거래에서 사용되죠. 환원은, 그죠? 왜 격지 간의 거래에서 사용되네요. 가까이 있으면 환원 사용할 필요가 없죠. 그때는 약속금을 하든가, 아니면 현금으로 송금하든가, 이렇게. 자, 환원과 관련하여, 물론 국제 간에도 현금 송금은 됩니다. 자, 그래서, 국제 간의 거래에서 사용되므로 환원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해결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죠? 원칙적으로 행위가 일어난 지역의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환원은 속지주의를 따 속지주의.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환원을 속지주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행위가 일어난 지역의 법에 따른다는 것은 뭐냐. 자, 환원을 발행하는 지역은 수출자의 지역이고, 환원을 매입하는 지역, 환원을 지급하는 지역은 수입자의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환원을 발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속지주의이기 때문에 수출자의 국가의 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수출자가 한국이라면 한국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환원을 갖다가 지급하다가 문제가 발생되면은 그거는 수입자의 나라, 수입자가 있는 나라의 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속지주의에 가지고, 그죠? 만약 미국 법에 따르게 되어 있다. 각각 다르다. 그래서 환원은 그 행위지의 행위가 일어난 지역의 법에 따르는 속지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통 보면 환원이 한국에서 발행되고 미국에서 지급되게 될 때, 그죠? 발생 문제는, 자,
그래서 발행에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어 어원법에 따르고 지금 문제가 발생할 때는 미국의 어원법이 적용된다. 이래 각각의 어떤 그것이 어떤 환음의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 지역, 행위가 일어나서 문제가 되는 지역의 법을 따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환원법은 국제상업회의소 ICC죠. International 뭡니까? Chamber of Commerce입니다. 그죠? 국제상업회의소의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이 적용됩니다. 그죠? 자, 환음을 발행해서 돈을 받는 행위, 즉 환음은 무조건적으로 돈을 결제해라 하는 거죠. 그걸 갖다 우리 다른 말로 뭐라 했습니까? 추심이라 했죠. 추심. 그죠? 그래서 영국의 환원법은 국제상공회의소의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이 적용됩니다. 그죠? 그 다음, 유엔의 국제환원 및 약속업무에 관한 유엔협약. 그죠?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환원, 이제, 영국의 환원법, 국제상업회의소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유엔의 국제환원 및 약속업무에 관한 유엔협약. 여기가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나라 수출업자가 발행한 환음이 국내에서 문제가 될 경우 우리나라 상법이 적용됩니다. 상법. 그래서 상법상의 규정이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음과 약속음이 있는데요. 자, 아까 이야기했죠.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promissory, 그죠? promissory note다. 음을 때 note라고 해요. 드래프트라고 해도 note, 그죠? 그래서 promissory note라는 것은 뭐냐? 약속음이다. 약속음은 아까 이야기했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에 대해서 지급을 약속하는 거다. 그죠? 약속음의 발행인은 채무자고 소지인은 누굽니까? bearer는 채권자다. 자, 그러면 뭡니까? 소지인 bearer는 그죠? 약속음이 promissory note죠. 정해진 기일에 채무자에게 제시하고자 지급 요청을 한다. 가서 은행에 가서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채무자에게 제시한다. 자, 그것이다. 자, promissory note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금액 얼마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 거죠. 약속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환음과 약속음, 그죠? 자, 환음은 채권자가 채무자 결제 요청한 적이죠. 자, 환의 이동 방으로 보면 주심적인 성격이라 했죠. 주심적인 성격. 즉 주심적인 성격은 돈을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죠? 저 돈을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 주심적인 성격이다. 이동 방향으로 보면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그죠? 그죠? 그다음에 약속은 채무자가 발행해서 채권자에게 송금하죠. 송금적인 성격이다. 그죠? 채권자에게 송부한다. 그래서 이제 송금의 성격이다. 알겠죠? 그거 이제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죠. 자, 그래서 환음은 국가 간의 거래에서 채권 채무 관계 결제 시 사용되고요. 약속은 국내 거래에서 주로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채무자의 신용을 바탕으로 한다. 아까 이야기했죠. 자, 그럼 환음은 누가 발행하나요? 환음은 수출업자가 발행하죠. 그죠? 그다음 환음은 반드시 발행인이 기명 날인해서 요식행위입니다. 그래서 무슨 반드시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기명 날인을 해야지 효력을 발행한다. 그죠? 자, 지급인은 누구죠? 수입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대시하는 은행이라 했죠. 환음이 금액 일정한 시기에 지급할 것을 위탁받은 채무자, 수입업자 또는 은행이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취라는 것은 자, 요거는 선의 소지인, 즉 bearer입니다. 그죠? 수취인은 환음을 가지고 이제 그 수취 당하는 사람이죠. 환음 지급받을 자, 발행인 또는 발행인이 지정한 제3자. 즉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신용장일 경우는 제3자는 뭔가 수출업자의 거래은행 내고했기 때문에 그 발행한 은행에 보통 이제 이렇게 발행한 은행이 내고해서 환음을 매입할 경우에는 거기에 지급일을 누구로 하냐면은 뭐냐면 은행으로 그죠? 은행으로 이제 발행인 또는 발행이 지정한 제3자 그죠? 그래서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으로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선의 소지인 그죠? 선의 소지인은 수취인은 그죠? 수취인은 환음을 정당하게 발행한 것을 믿고요. 소지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선의 소지인이다. 선의 소지인. 그죠? 수취인. 선의 소지인이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환음 금액을 지급받을 자, 즉 은행. 발행인. 이거는 이제 그죠? 믿고 선의 소지인이라고 본다. 이렇게 이제
알겠죠? 그래서 이제 환음에 있어서요, 이제 우리가 환음이라는 게 있죠. 환음. 이제 환음인데, 이 환음이 선적 서류와 같이 제시되어야 될 때 우리가 이것을 환음이다 이렇게 씁니다. 선적 서류 없이 그냥 제시될 때는 우리가 이것을 그냥 무담보음이다. 우리 보통 신용장에서는 환음이어야 되겠죠. 그죠? 신용장에서는 내고할 때 환음이 다른 선적 서류하고 이런 이제 그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랑 같이 제시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이거는 환음 자체로만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신용장을 이용하지 않는 DA 같은 거, 그죠? 이런 경우에는 뭔가 무담보음이다. 즉 그냥 환음 자체로만으로도 효력을 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급만기일이 있습니다. 지급만기일에서는 기한부음이요, 기한부, 연지급, 즉 뉴선스라는 거죠, 뉴선스. 유상스라 그렇게 하는데요. 유선스, 그죠? 유상스, 그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일정한 기간 이후에 환음을 매입하고 일정한 기간 이후에 이제 뭐냐면 대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먼저 이제 물건을 먼저 받고 환음을 매입하고 선적수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선적수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판 다음에 이제 그런 시간을 버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 물건 값을 갖다가 지급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갖다 기한부음이라고. 일람부음이란 것은 이제 우리가 일람, 즉 보는 그 순간 SIT입니다. 보고 바로 환음을 보는 순간 바로 지급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서로 서류가 맞바꾸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일람부음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지급의 특성상 이제 우리가 개인음이며 은행음이며 이걸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무담보음하고 요것만 이제 하고 환음이 있습니다. 아까 무담보 크림빌이랍니다. 크림빌 of exchange. 환음만으로 결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물건을 수반하지 않는 거, 운임에 사용되는 보험 수수료. 무슨 말이냐? 내가 이거 환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지급을 재촉하는 정서라 그랬습니다. 그죠? 요식적인 유가증권에 했죠.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물건 서비스 다 했다. 돈 다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돈 다오. 그죠? 했다. 근데 그 서비스가 운임, 보험료, 수수료는 물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건이 없죠. 그러니까 물건을 나타내는 선적 서류와 같이 물건을 전제로 한 선적 서류와 같이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그럴 때 이걸 갖다가 무담보, 크림비엘, 아무것도 없다. 그냥 크림비엘 of exchange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때 B는 정서라는 깨끗한 정서다. exchange 그것도 다른 게 필요 없다 이런 얘기죠. 근데 환음은 다큐멘터리, 서류가 필요한 정서다. 다큐멘터리 빌이다. 서류를 필요로 하는 정서. 그 서류에는 이제 bill of lading 같은 선화증권 같은 거, 그죠? 물건을 실었다는 거, 그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또 다른 다큐멘터리 비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다른 서류가 필요로 하는, 서류가 있어야지만 이 환음이 효과를 내는, 그죠? 선화증권을 비롯한 서류가 첨부되는, 대금 결제를 위해서 사용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 서류가 없는데 돈을 어떻게 청구를 하냐?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다큐멘터리 빌이다. 서류를 필요로 하는 정서다. 서류가 있어야지만 효력을 나타낸다. 왜? 내가 돈을 달라 하는데, 그럼 상대는 뭡니까? 그럼 네 물건 보내는 거 보자 할 겁니다. 그러면 물건 보내는 걸 첨부돼야지만 이게 돈을 달라 하는 것이 정당하게, 권리를 발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뭐냐면 환음이라. 근데 이제 무담보는 운임이나 보험료, 수수료에 대해서 촉구하는 거니까 돈을 달라니까 그거는 물건하고 관계없으니까 서류가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환음에 첨부될 운송 서류, 그는 어떤 게 있냐면 매매 계약서나 관계 서류에 명시를 해야 된다. 환음에도 이제 환음에도 신용장 번호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면 매매 계약서나 관계 서류를 갖다가 명시를 또 해야 된다. 관련되는 거. 이 환음이 예를 들어서 이제 다큐멘터리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무담보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림빌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 때문에 청구하는지를, 이게 뭐 매매 계획서, 증명된 서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 청구하는
사람의 어떤 그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5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